안녕하세요. 온찬일기의 사자엄마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신의진의 아이심리백과라는 책입니다. 제가 육아를 하며 많은 도움을 받은 책이라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5, 6세 부모가 꼭 알아야 할 아이 성장에 관한 모든 것, 60만 부모와 아이를 상담해온 최고의 자녀교육 전문가 신의진 연세대 소아정신과 교수가 25년 연구 결과를 집대성해 핵심만 정리한 육아 필독서, 5, 6세 부모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베스트 질문 20에 대하여 저와 함께 살펴보실까요? 1. 유치원에 안 가려고 해요. 직장 문제로 혹은 독립심을 키워주려고 아이가 아주 어릴 때 유치원에 보내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남들도 다 겪는 일이려니 해도 아이가 매일 안 가겠다고 울거나 발버둥을 치면 엄마도 지치게 마련이지요. 유치원에 가기 적절한 시기와 적응 정도는 아이의 발달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아이는 아주 어릴 때부터 쉽게 친구들과 사귀고 선생님을 잘 따르는 반면 또 어떤 아이는 다 커서도 울며 불며 안 가겠다고 떼를 쓰기도 합니다. 아이마다 편차가 있지만 대개 36개월 정도가 되면 부모와 떨어져 유치원에 갈 수 있습니다. 그 이전의 아이가 부모와 떨어지기 싫어 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현상입니다. 또한 남자아이의 경우 발달이 좀 늦을 수 있어서 부모와 떨어지는 데에 1년 정도 더 걸리기도 하지만 이 역시 정상범주에 속하는 현상입니다. 세 돌이 지났는데도 아이가 유치원에 가기 싫어한다면 다른 원인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분리불안을 겪는 시기에 문제가 있진 않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 시기에 부모가 사회성을 기르겠다고 또래와 놀 것을 강요하는 등 자꾸 밖으로 내보내는 경우 아이의 불안감이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아이는 유치원에 가는 것을 엄마와 이별하는 것으로 받아들여 완고하게 가지 않겠다고 버티게 되지요. 이전에 유치원에 갔다가 적응에 실패한 경험이 있다면 이 역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엄마의 욕심에 너무 어릴 때에 다른 사람들과 오랜 시간을 보내야 했고 적응을 하지 못한 아이는 다시 그런 경험을 하는 일이 두려운 게 당연합니다. 기질상 불안이 많아도 유치원에 가지 않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겁 많고 소심한 기질의 아이는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이 밖에도 아이가 유치원에 가지 않으려고 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입니다. 엄마와의 애착 관계나 친구 관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지능이 떨어져서 유치원 생활에 적응을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는 내 아이가 어떤 이유로 유치원에 가기 싫어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여 그것부터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발달학적 측면에서 보면 꼭 유치원에 보내야만 아이에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특히 불안이 많은 아이들은 부모가 집에서 잘 데리고 있다가 바로 학교에 보내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가 준비되지 않았는데 억지로 보냈다가 계속 적응에 실패해 좋지 않은 기억이 쌓이면 나중에 학교도 가기 싫어하게 됩니다. 어릴 때 실패 경험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좋은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감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기 위해서는 부모와 떨어져 지내는 시간을 점차 늘리면서 유치원에 적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야 합니다. 우선은 아이와 함께 놀이터나 다른 부모의 집에 가는 등
또래 아이들과 어울릴 시간을 만들어주도록 하세요. 처음에 아이는 엄마나 아빠가 자기 옆에 있는지 수시로 확인을 하겠지만 그때마다 옆에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면 조금씩 부모에게서 독립을 하게 됩니다. 유치원에 보내기 시작하면 처음엔 함께 가서 옆에 있어주는 게 좋습니다. 1, 2주 정도 아이가 적응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자연스럽게 아이 혼자서 놀 수 있도록 유도하세요. 아이에게 적응이 어려울 만한 특성이 있다면 선생님에게 미리 설명하고 세심한 배려를 부탁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한 달 정도의 시간을 보낸 후 아이가 적응할 수 있으면 보내되 아이가 힘들어하면 무리해서 보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적응 기간은 최대 한 달을 넘기지 않도록 하고 적응을 못할 경우에는 좀 쉬었다가 다음 기회에 다시 시도해 보세요. 형제가 있는 경우 큰아이가 잘 적응했다고 해서 둘째도 꼭 잘 적응하는 건 아니니 비교하지 않아야 합니다. 형제라 하더라도 저마다의 기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어선 안 됩니다. 2. 아이와의 주도권 쟁탈전 꼭 승리해야 하나요? 이전 시기에 비해 자기 주장이 강해진 아이들은 뭐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추운 겨울에 치마를 입고 나가겠다고 하고 이가 썩어 치과에 다니는데도 사탕을 먹으려 합니다. 또한 이 시기에 학습이 시작되면서 뭔가를 가르치고자 하는 부모와 하기 싫어 이리 빼고 저리 빼는 아이 사이에 신경전도 벌어집니다. 주도권 쟁탈전이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부모와 아이 사이의 실랑이는 서로에게 힘든 일입니다. 아이와 의견 대립이 있을 때 많은 엄마들이 주도권 쟁탈전에서 승리해야 아이에게 밀리지 않는다는 생각에 끝까지 아이의 의견을 꺾으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엄마가 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아이의 의견에 따라가라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랑 대놓고 고무줄 싸움 하듯이 밀고 당기기를 하지 말고 간접적으로 아이의 행동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래도 엄마가 어른이기 때문에 엄마의 판단이 옳은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가 엄마의 가치관과 상반되는 주장을 할 때에는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 이유가 있는 거니? 그래, 한번 해봐라 하는 식으로 타협을 해서 엄마의 뜻을 관철시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한겨울에 치마를 입고 밖에 나가려고 하면 일단 아이의 요구를 들어주세요. 옷에 대한 선택권 정도는 아이에게 주어야 합니다. 대신 치마만 입고 나가면 추워서 감기에 걸릴 수 있으니 치마 안에 바지를 입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가 썩는데도 사탕을 계속 먹으려 할 때는 사탕 먹고 바로 양치하는 규칙을 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가 썩을 염려도 없고 아이도 자신이 원하는 사탕을 먹을 수 있어 좋지요. 보통 이렇게 하면 양치하는 게 귀찮아서 나중에는 사탕을 덜 먹게 됩니다. 당연히 지켜야 하는 것들에 대해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할 때마다 하지 마, 그건 아니야, 왜 그렇게 했니? 하며 면박을 주면 아이는 화가 나서 부모의 말을 더 안 듣게 됩니다. 아이와 의견 대립이 있을 때는 힘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타협을 통해 부모의 가치관을 전달하는 방법을 써야 합니다. 때로는 아이가 일부러 엄마를 시험하기 위해 싸움을 거는 것 같다는 이야기들도 하는데 이는 옳지 않은 생각입니다. 모든 아이들은 엄마에게 사랑을 받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한순간 엄마의 사랑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것이
아이들의 가장 큰 두려움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잘 자란 아이들은 일부러 엄마를 시험하기 위해, 엄마와 기싸움을 하기 위해 자기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엄마와 사이가 좋지 않은 아이들이 자신의 화를 표현하기 위해 반항을 하는 것이지요. 아이와 의견 대립으로 무척 힘들다면 아이와의 관계를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아이의 모든 행동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엄마가 보기에는 엄마 말을 안 듣는 미운 행동으로 보이지만 아이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엄마가 모를 뿐이지요. 아이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이유를 찾아보고 아이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타협을 통해 아이를 이끌어 주세요. 그렇게 노력하다 보면 주도권 쟁탈전에 대한 고민도 자연스레 줄어들 것입니다. 3. 아이가 산만하고 집중력이 없어요. 다른 사람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만큼 산만하게 행동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시간도 짧고 계단 같은 위험한 곳에서 장난을 치는 것은 물론 언제 차도로 뛰어갈지 몰라 부모의 마음은 늘 노심초사입니다. 앉혀놓고 대화를 해보려고 해도 도통 얌전히 있지를 않으니 어떻게 해야 할지 부모는 난감할 따름이지요. 아이들은 본디 어른보다 집중 시간이 짧고 움직이는 양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산만하다고 해서 병인지 아닌지를 함부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정도가 심해 일상생활이 어렵고 부모가 아이를 다루기가 너무 어렵다면 전문의에게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아이의 산만함이 발달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정상적인 정도가 아니라면 ADHD,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별다른 환경적인 이유가 없는데도 어릴 때부터 참을성이 없고 한자리에 가만히 있지 못한다면 한 번쯤 ADHD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ADHD일 경우 아이를 그대로 두면 또래 아이들과의 관계도 나빠지고 학습 능력도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부정적인 자아상이 형성되어 또 다른 정서적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ADHD로 의심된다면 빨리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ADHD는 아니더라도 집중력이 약하고 정서적으로 불안을 가진 아이도 있습니다. 바로 불안장애에 해당하는 아이들입니다. 이 경우 심리적 불안으로 인해 손톱을 물어뜯거나 손을 한시도 가만히 두지 못하고 주변을 계속 두리번거리는 등 누가 봐도 불안한 행동을 보입니다. 얼핏 봐서는 ADHD와 증상이 비슷해 부모가 판단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전문의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런 아이에게 가장 시급한 처방은 마음을 편히 가질 수 있도록 환경을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만일 아이의 산만한 행동이 전문의의 도움이 필요할 만큼 심각하지 않다면 아이가 규칙적이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서서히 이끌어 주세요. 아이에게 무언가를 시킬 때 처음부터 오랜 시간을 집중하게 하기보다는 10분, 20분씩 시간을 늘리면서 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세요. 또 아이가 산만하여 실수를 하게 되더라도 작은 것은 그냥 모르는 척 넘어가고 큰 실수에도 야단치기보다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야 부모에 대한 신뢰가 쌓이고 이를 바탕으로 아이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으니까요. 야단을 치는 대신 아이와 함께 실수한 이유를 생각해보고 앞으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해보세요.
아이가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해서 이것저것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지시하고 명령하면 아이는 더 많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집중력이 없어 한꺼번에 여러 일을 처리하기가 힘드니 한 번에 한 가지씩만 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부모 스스로 아이의 산만한 행동은 고의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아이가 클수록 좋아질 거라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성교육은 언제 어떻게 시켜야 하나요? 식욕과 마찬가지로 성욕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기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간은 아주 어릴 때부터 성적 쾌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남녀 아기 모두 기저귀를 갈거나 목욕을 시키면서 성기 부분을 건드리면 쾌감을 느끼고 어느 정도 크면 자신의 성기를 만지거나 보면서 놀기도 합니다. 그러다 5, 6세가 되면 성적인 욕구를 밖으로 표출하게 됩니다. 성기를 노출하면서 돌아다니거나 성에 관련된 질문을 많이 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지요. 아이들이 이런 모습을 보일 때 야단을 치거나 강압적으로 못하게 하면 성인이 되어서 행복한 성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5, 6세 아이들의 성적인 호기심과 행동은 초등학교에 가면 급격히 줄어들게 되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초등학생이 되면 이성으로 자신의 본능을 억제할 수 있을 정도로 지능이 발달하고 학교에 가면 재미있는 일들이 더 많아지기 때문이지요. 성교육은 아이들이 넘치는 성적인 본능으로 문제를 일으키기 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들이 성에 대해 질문을 하고 성적인 놀이를 할 때가 적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 아이들은 아직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성에 대해서도 다양한 공상을 하고 있어 성적인 지식을 직접 가르치는 것은 무리입니다. 복잡한 성 지식을 가르치기보다는 성에 대해 좋은 느낌을 전달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가정에서 부모의 태도를 통해 자연스럽게 성 역할과 일반적인 성 지식을 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서로 사랑하며 스킨십을 하는 것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성에 대해 좋은 느낌을 갖게 됩니다. 반면 부모가 사랑 없이 서로를 대하는 모습을 본 아이들은 성에 대해서도 사랑과는 별개라는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아이들이 성에 대해 난처한 질문을 할 때는 당황한 모습을 보이며 얼버무리지 말고 아이가 알고 싶어 하는 마음에 관심을 갖고 성의껏 대답해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아기는 어떻게 만들어져? 라는 질문을 했을 때는 엄마 아빠 몸에는 아기를 만드는 아기씨가 있어. 그 아기씨끼리 만나면 아기가 만들어진단다 하는 정도로 이야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너도 아기씨 생기는 곳을 소중히 다루어야 한단다 라고 말해주면 올바른 성관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성에 대해 관심이 많아진 아이들은 질문뿐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도 성적인 욕구를 표출하게 됩니다. 친구와 엄마 아빠 놀이를 하면서 신체 접촉을 한다거나 이성 친구의 성기를 만지기도 하고 텔레비전에서 본 키스 장면을 따라하기도 합니다. 이때 역시 당황하지 말고 무심한 척 타이르는 것이 좋습니다. 옷을 벗고 병원놀이를 하고 싶을 때는 인형으로 대신하는 것이 좋아 라고 간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이 시기의 아이들은 때때로 자위 행위를 하기도 합니다.
아이가 자위행위를 하는 것을 본 부모들은 무척 당황하지만 이 또한 성적 발달 측면에서 보면 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큰 소리로 야단치거나 놀라는 모습을 보이지 말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적절한 행동 지침을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단, 자위행위가 지나치다면 주위에 재미있는 자극이 부족하거나 심리적인 불안 요인이 많아서일 수 있으므로 아이의 양육 환경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봐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성적인 쾌감보다 더 재미있는 자극을 찾아주고 긴장을 유발하는 갈등을 없애주면 자위행위에 대한 집착이 줄어들게 됩니다. 5. 책 읽는 것을 너무 지루해해요. 아이가 5, 6세가 되면 육아의 주된 관심이 양육에서 교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어려서부터 책 읽는 습관을 들여야 공부도 잘하게 된다는 생각에 책 읽기에 집중하고 하루라도 빨리 한글을 떼어서 혼자 책을 읽게 하고 싶어 하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아이들이 부모의 요구에 맞게 책을 잘 읽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책 읽기는 또 하나의 고민거리가 되어버립니다. 아이들이 책을 싫어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너무 어릴 때부터 아이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무리하게 책을 읽어주어서 책 읽는 것 자체를 싫어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과잉 조기학습의 결과라 할 수 있지요. 또한 학습지의 학원 등 사교육에 바쁜 아이들은 조용히 책을 읽을 시간이 없어서 책과 멀어지기도 합니다. 이때는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고 아이가 좋아하는 주제의 아주 쉬운 책부터 시작하면 책을 좋아하게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ADHD 성향을 가진 아이들의 경우입니다. 이 아이들은 뭐든 몸으로 경험하고 몸으로 표현하려 하기 때문에 책을 잘 읽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지능이 떨어지는 아이들입니다. 지능이 떨어지는 아이들은 사고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책을 읽고 생각하는데 재미를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 책 읽기를 싫어할 수밖에 없지요. 네 번째,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책 읽기를 싫어합니다. 애착 형성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은 추상적 사고력이 발달하지 못합니다. 외우는 것은 잘해도 생각을 못하는 아이들이지요. 아이들은 태어나서 주 양육자와 애착을 형성하고 다른 사람들과 접하게 되면서 상상력과 사고력을 발달시키는데 애착 형성에 문제가 있으면 머리가 좋아도 마음이 즐겁지 못해 상상력과 사고력이 발달하지 않습니다. 어른들의 경우 머리는 좋아서 일은 잘하지만 성격은 차갑고 늘 혼자 있는 사람들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책을 잘 읽지 않습니다. 책을 읽는 활동은 지극히 추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상상력도 있고 사고력도 있어야 책 읽기를 즐기게 됩니다. 애착 형성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의 놀이를 살펴보면 상당히 단순합니다. 숫자를 세거나 바퀴를 굴리고 블록을 쌓는 등 단순한 놀이를 반복합니다. 이런 아이들은 책을 봐도 내용은 안 보고 글자만 보는 경우가 많지요. 이런 아이들은 아이들마다 원인이 다르고 처방도 다르기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요즘 디지털 기기와 많은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 역시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보입니다. 사람 대신 기기와 소통을 많이 하게 되면 사회성과 공감의 뇌가 충분히 자극을 못 받기 때문에 애착장애 아이들과 유사한 문제를 보이는 것이 아닌가 추측됩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의 과도한 기대가 아이를 책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위에서 열거한 문제만 없으면 대부분 책을 보게 됩니다. 아이들 관심사에 맞는 책을 읽어주면 아주 좋아하지요. 그런데 아이의 수준을 높인다고 글자가 많은 책을 보게 하거나 우리 아이는 1000권을 읽었네, 2000권을 읽었네 하고 부모가 권수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면 아이들은 부담감을 갖게 됩니다. 보통 초등학교 1, 2학년까지는 그림이 있는 책을 좋아하는데 우리 애는 그림이 없는 책은 보지 않아요 하고 고민하는 것은 부모에게 문제가 있어서입니다. 그림 없이 책을 읽을 수 있는 추상적 사고력은 10살 이후에 발달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그림을 보고 이야기를 들으며 상상의 나래를 펴는 것이지요. 부모의 기대치가 너무 높으면 아이의 능력은 정상인데 잘못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6. 어떻게 하면 창의력이 높아질까요? 언젠가부터 창의력이 사회적 화두가 되었습니다. 기업에서도 저마다 창의적 인재를 뽑겠다고 하고 창의력이 높은 사람들이 성공한다는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지요. 이에 따라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창의력을 높이는 방법에 관심이 많아져 조기 교육을 시키지 않는 부모들도 창의력이나 사고력을 키워준다는 교육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창의력은 어떤 교육을 통해 키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창의력을 키우기 위해 교육을 하는 그 순간 창의력이 떨어지기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창의력이라는 것은 같은 사물이라도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능력을 말합니다. 관행에 동조하지 않고 참신한 생각과 행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창의력이 높다고 말하지요. 이런 사람들은 새롭고 복잡한 문제를 좋아하고 정열적이고 모험심과 독립심이 강하며 호기심이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창의력이 높은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창의력이 과연 교육을 통해 키울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창의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틀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야 되는데 교육이라는 것은 정해진 틀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거든요. 모든 아이들에게는 창의력이 있습니다. 때때로 어른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재미있는 말을 하고 기발한 행동들을 하는 것을 보면 아이들의 창의력은 어른보다 뛰어나다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교육을 한다며 오히려 창의력을 죽이는 것입니다. 본래 타고난 창의력을 죽이지만 않으면 자연스럽게 발현되게 되지요. 창의력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최고로 발휘됩니다. 아이들 역시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하게 하면 창의력이 커집니다. 저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 연세대학교 내 어린이 생활지도 연구원이라는 곳에 보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곳에서 아이들의 창의력이 많이 자란 것 같습니다. 그곳에는 아이들의 오감을 자극할 수 있는 모든 놀잇감을 펼쳐놓고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직접 선택해서 놀게 했어요. 식물을 좋아하는 아이는 마당에서 꽃을 키웠고 흙을 좋아하는 아이는 흙장난을 하면서 놀고요. 또 친구들이 하는 놀이를 보며 따라하기도 하고 자기가 놀 때 친구들을 불러오기도 하고요. 이렇게 아이가 다양한 것을 접할 수 있는 환경에서 좋아하는 것을 하게 하는 것이 창의력을 키우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창의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텔레비전이나 컴퓨터 등 자극적인 매체를 접하지 않게 하는 것이 좋고 될 수 있으면 정형화된
인지교육을 늦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글을 빨리 뗀 아이들은 책을 읽을 때 글자에만 집중해서 그림을 보며 상상의 나래를 펼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합니다. 비록 글을 읽을 줄 몰라도 그림을 보며 다양한 상상을 할 때 창의력이 커지게 됩니다. 7. 때를 쓰는 것이 갈수록 심해져요. 아이를 키우면서 힘들 때 중 하나가 아이가 막무가내로 때를 쓸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때는 자기 조절이 안 되는 아이들이 원하는 바를 거절당했을 때 보이는 행동입니다. 보통 안 돼 라는 말을 이해하는 돌 전후에 시작되어 두 돌 때 정점에 이르고 세 돌이 지나 감정 조절 능력이 생기면 줄어들기 시작하여 5, 6세가 되면 자기 뜻대로 안 되는 상황에서도 때를 쓰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5, 6세가 되었는데도 때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 심해진다면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 시기 아이들이 때를 부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반항 장애일 수도 있고, 감정 조절이 안 되어 그럴 수도 있고, 애착의 문제일 수도 있고, 지능이 약간 떨어지거나 ADHD인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와 사이가 좋지 않아 충동 및 감정 조절이 안 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자신의 요구가 거절당했을 때 때를 부리게 되는 것이지요. 보통 집에서는 온갖 난리를 부리며 때를 쓰다가도 밖에 나가면 얌전해지는 아이들이 많은데 집이건 밖이건 상관없이 때를 쓴다면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3, 4세 때 때를 쓰는 것은 부모가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고 잘 타협을 하면 줄어들지만 이 시기는 전문가의 도움 없이 때를 없애기가 힘듭니다. 그러므로 집에서 잘하면 되겠지 하는 생각을 버리고 전문의를 찾아 원인을 찾고 그에 맞는 치료를 진행해야 합니다. 때를 쓰는 아이를 보며 자기 주장이 강한 아이라고 생각하는 부모들이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주장과 때는 엄연히 다릅니다. 자기 주장이 강한 아이는 환경에 맞춰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때를 쓰지 않고도 원하는 것을 얻습니다. 반면 때 쓰는 아이들은 아무 데서나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환경에 융통성 있게 적응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때 쓰는 아이들을 보면 주변에서 어렸을 때 때를 쓰면 받아주던 습관이 굳어져서 그런다, 엄마가 아이를 혼내지 않아서 그런다 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때는 받아준다고 늘지 않아요. 어떤 것은 받아주고 어떤 것은 받아주지 않으니 아이들이 화가 나서 때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아이들이 때를 쓰는 것은 어른들이 자기가 원하는 바를 들어주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어떤 것은 아이의 주장이 옳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무시할 때 때가 시작됩니다. 아이가 원하는 바를 들어주는 것과 응석바지로 키우는 것은 분명히 다른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는 너무나 팽이가 갖고 싶은데 엄마는 필요 없다며 아이의 요구를 묵살하고 아이가 나쁜 말을 할 때는 못하게 해야 하는데 그냥 놔두고 이러는 것은 원칙이 없는 것입니다. 부모가 훈육해야 할 것, 들어줄 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아이가 아주 공격적이게 됩니다. 때를 쓴다는 것은 이런 공격적인 성향의 연장선이라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원칙을 갖고 아이의 요구가 정당할 때는 들어주고 그렇지 않을 때는 심하게 때를 쓰더라도 들어주지 않는 부모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8. 집안일을 도와주었을 때 보상을 해야 할까요?
아이에게 좋은 습관을 들이기 위해 어렸을 때부터 집안일을 돕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큰일은 아니더라도 식사할 때 식탁에 수저를 놓게 한다거나 현관에 널린 신발을 정리하게 하는 등 가족의 일원으로 집안일을 함께 해야 함을 가르치고 싶은 마음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의도로 시작했던 것이 때때로 부모와 아이 사이에 실랑이를 만들곤 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때때로 어떤 보상을 걸고 집안일을 시키기도 합니다. 신발 정리하면 500원, 식탁에 수저를 놓으면 100원,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돈이나 어떤 물건으로 보상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크게 효과가 없습니다. 아이가 돈 안 받고 집안일 안 할래요 하고 나오면 도로 아미타불이 되니까요. 이와 같은 현상은 돈이 아니라 아이가 좋아하는 다른 장난감을 제시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는 인지 발달상 보상을 통해 긍정적인 행동을 하게 하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보상을 통해 긍정적인 행동을 하게 하려면 아이들에게 나 중심이 아니라 나를 둘러싼 상황을 바라보는 인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 객관적 논리성이라고 하는데, 내가 이만큼 하면 이런 보상을 받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어야 보상을 바라고 긍정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5, 6세는 아직 객관적인 논리성을 갖기 힘든 시기입니다. 이때는 주관적인 논리가 우선하지요. 내가 좋으면 하는 것이고 내가 싫으면 하지 않습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선생님들이 보상으로 사탕을 제시할 때 사탕을 먹고 싶으면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하지만 사탕이 먹고 싶지 않으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도 다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보상을 통해 긍정적인 행동을 강화하려면 초등학교에 들어간 이후가 좋습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가 되어야 객관적인 논리성이 생겨서 보상을 통한 좋은 습관을 들이기가 가능해집니다. 이때 스티커판을 마련해 아이가 긍정적인 행동을 할 때마다 스티커를 붙여주면 효과가 좋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집안일을 도울 테니 장난감 사주세요 라고 먼저 제안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아이들이 집안일을 도와줄 때 구체적인 보상을 제시하기보다는 그냥 잘했어, 누구가 도와주니 엄마가 너무 좋아 하고 칭찬을 해주세요. 아이들은 부모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돈이나 물건 같은 보상보다는 부모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더 기뻐합니다. 또 이 시기에는 집안일 돕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이가 하고 싶어서 하면 내버려 두고 하기 싫어하면 굳이 시키지 마세요. 아이가 조금 더 컸을 때 왜 집안일을 나눠서 해야 하는지 이야기해주고 아이가 동의하면 그때 조금씩 시켜도 늦지 않습니다. 9. 5, 6세 남자아이 여자 목욕탕에 데리고 가면 안 좋은가요? 아들을 키우는 엄마들이 어쩔 수 없이 아이와 떨어져야 할 때가 바로 목욕탕에 갈 때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들과 함께 목욕탕이나 수영장에 갔는데 5세가 되면 목욕탕 앞에 붙어있는 5세 이상 남아의 여탕 출입을 금지합니다 라는 문구가 발목을 잡습니다. 그래, 이제 컸으니 따로 목욕해야지 하는 생각이 들다가도 한편으로는 아직 어린데 같이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저는 아들을 키우는 엄마들에게 5세가 넘으면 아이와 따로 목욕탕에 갈 것을 권합니다. 보통 아이들은 3돌이 넘으면 성역할을 뚜렷하게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다른지 구분하게 되고 내가 여자인지 남자인지 확실히 알게 되지요. 자신의 성 정체성을 확실히 하기 위해 자기와 이성 친구의 몸이 어떻게 다른지 보고 싶어 하고 성에 대한 질문도 많이 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성교육을 많이 받게 됩니다. 남자아이들이 여자아이의 치마를 들춰보거나 자기 성기를 만지거나 보여주는 등의 행동이 나타나는 시기이기 때문이지요. 여자아이들의 경우에도 남자아이들처럼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성에 대한 호기심이 많아지기 때문에 올바른 성교육이 필요합니다. 이 시기 성교육은 주로 남녀 몸의 차이와 자신의 몸을 소중히 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수영복을 입는 부분은 소중하기 때문에 남에게 함부로 보여주거나 남의 것을 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교육을 받고 온 남자아이를 데리고 여자 목욕탕에 가서 어른들의 벗은 몸을 보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한창 나는 남자이고 여자의 소중한 곳을 보려 하면 안 된다는 교육을 받고 있는 중인데 여자 목욕탕에 가게 된다면 가치관에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또한 한창 성에 대한 호기심이 많아지는 시기에 여자의 벗은 몸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면 성적 호기심을 더 자극할 수 있어 좋지 않습니다. 아이가 5세 이전이라도 성에 대해 호기심이 많고 성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한다면 이성 부모와 함께 목욕탕에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아빠가 아들과 함께 목욕탕에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차라리 집에서 목욕을 시키는 편이 좋습니다. 10. 아이가 유치원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것 같아요. 아이를 유치원에 보낸 부모들은 이래저래 걱정이 많습니다. 아이가 유치원에 적응을 잘 하는지,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는지 등 때로는 유치원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하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특히 아이가 친구들과 잘 지내지 못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유치원에는 정말 다양한 아이들이 모입니다. 다양한 성격과 다양한 습관을 가진 아이들이 모이다 보니 우리 아이와 잘 어울리고 친한 아이가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아이들도 있습니다. 유치원의 좋은 점 중 하나는 다양한 아이들이 모여 서로 어울리며 사회성을 키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것 같다면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문제는 아이가 괴롭힘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아이들은 언젠가부터 말수가 줄어들고 눈치를 보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유치원에서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짐작하게 되는 것이지요. 유치원에 다양한 아이들이 모이다 보면 다른 아이들을 괴롭히며 즐거움을 느끼는 아이들이 한두 명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런 아이한테 괴롭힘을 당하면 항변을 합니다. 3, 4세 아이들은 좀 힘들지만 5, 6세쯤 되면 아이들은 자기보호 능력이 생겨서 자기를 괴롭히는 아이한테 대들기도 하고 선생님이나 엄마한테 이르기도 합니다. 자기가 겪은 부당함을 알리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행동인데 눈치만 보고 항변도 안 하고 결국 부모가 느낌으로 알아채게 된다면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아이를 괴롭히는 아이가 가장 큰 문제지만 괴롭힘을 당하고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아이한테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때는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어른들이 나서서 괴롭히는 아이가 더 이상 비슷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주의시켜야 합니다. 아이 스스로 못하니까 부모가 나서서 선생님과 상의해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를 한 다음 왜 우리 아이가 자기 보호를 못하는가에 대한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간혹 불안이 많은 아이나 자신감이 부족한 아이들이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불안장애나 자신감 부족은 부모와 애착 형성이 잘 되지 않았을 경우 나타납니다. 애착이 좋지 않은 아이들은 부모가 없는 상황에서 자기 보호를 잘 하지 못합니다. 괴롭힘을 당해도 말도 못하고 오줌을 지리기도 하지요. 만약 이런 아이가 이 상태로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우울증이 생기게 됩니다. 아이가 슬픈 기분을 많이 느끼고 의욕도 없고 그러다 보니 공부도 안 하게 되지요. 친구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면 친구가 무섭고 혼자만 있으려고 하는 등 사회성 발달에 큰 문제가 생기므로 빨리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기질상 내성적인 아이들도 친구가 괴롭혔을 때 이야기를 안 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위에서 이야기한 아이들과는 다릅니다. 괴롭힘을 당했을 당시에는 말을 하지 않을 수 있지만 구체적인 행동 요령을 알려주면 정상적인 아이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가 나서서 괴롭히는 아이와 대화를 하고 선생님과 상담을 하며 문제를 해결한 후에 아이한테 다음부터 괴롭힘을 당하면 이야기해라 는 식으로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아무리 내성적인 아이라도 자기가 당한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